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교롭게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동시에 국민들에게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경제와 복지 분야 정책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구상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먼저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른바 555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555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세계 5강의 강대국, 그리고 국민소득 5만 달러, 코스피 지수 5천, 이걸 줄여서 555 경제 비전이라고 하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약속 한번 들어볼까요? 이재명 신경제의 목표는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 대국입니다. 제조업을 5만 불 성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만들겠습니다. 디지털로 혁신하겠습니다. 세계 인류 콘텐츠 개발에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주가지수 5,000포인트 시대를 열어제치겠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 시장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 자본시장에 발조차 붙이지 못하도록 징벌과 배상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대전환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골든 타임입니다. 저 이재명이 대한민국 경제를 새롭게 세워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 기회 부족으로 경쟁이 아닌 전쟁을 겪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적 경쟁이 가능한 희망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청년들이 남과 여로 나뉘고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누어서 친구가 적이 되는 적대적 대결을 하는 생존투쟁의 장으로 내몰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555 공약 자세히 들어보셨습니까? 이번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구상과 공약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특히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이가 태어날 경우 1년 동안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대한민국은 세 가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코로나 상황입니다. 두 번째 도전은 저성장, 저출생, 양극화의 심화입니다. 세 번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위기입니다. 공정과 상식이 실종되었고 공정과 상식이 사라진 곳에 불공정과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변화를 얘기하지만 아무도 변화를 함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저 윤석열이 책임 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국가 운영을 국가 중심이 아니라 국민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 책임 있는 변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윤석열이 만들겠습니다.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동, 가족, 그리고 인구 등 사회 문제를 다룰 부처들의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모 급여를 도입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 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의 공약과 구상 여러분 잘 들어보셨습니까? 최재성 전 정무수석,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오늘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두 후보의 공약을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두 분께는 상대당 후보의 공약에 대한 평가를 한번 여쭙도록 하죠. 먼저 최재성 정무수석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아이가 태어나면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것만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저출생 문제는 사실 한 가지 처방 가지고는 어렵죠. 네. 예산도 많이 쓰고 아주 오랫동안 정부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개선이 안 되는 데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저 문제만큼은 한 달에 100만 원씩 정액으로 지급하겠다 이런 정도의 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따로 떼내서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돌봄 체계가 안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저렇게 100만 원씩을 줘도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이 마음을 못 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일종의 이제 차등 임금 같은 경우도 하나의 극복해야 될 내용들이고요. 또 돌봄 체계 더 들어가 보면은 또 이제 또 복잡한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저 문제만큼은 이미 이제 지자체나 또 이런 데서 이 정액으로 지급하는 일시불로도 하고 뭐 3천만 원 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뭐 시도는 좋습니다만 저렇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좀 종합적인 대책을 좀 내세웠으면 하는 중요한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어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이 됩니까? 그랬더니 한 50조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거는 윤석열 후보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내세우는 게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다 보니까는 정부도 돈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정부의 예산을 지출하겠다는 공약들이 참 많아요.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 부분을 늘 대선 후보들 공약을 내놓을 때마다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요, 다른 거 이제 차치하고 딱 세 가지만 150조 들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지원 50조 하자 그랬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임대료 나눔을 해서 오늘 발표한 임대료 나눔 문제. 그것도 50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00만 원씩 아이 태어나면 1년간 주겠다. 이게 이제 50조 추산이면 요것만 150조거든요. 그런데 재원 조달 계획하면 지출 구조 조정 말고는 사실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즈음에서 사실 재정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후보들의 제시가 좀 중점적으로 좀 점검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윤석열 후보는 글쎄요.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재원 조달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얘기한 내용들이 굉장히 좀 단선적이죠. 지출 구조 조정이나 뭐 이런 정도인데 그거 가지고 딱 세 가지 공약 갖고도 150조가 들어가는데 저것도요 매년 들어가는 거거든요. 한 번에 원샷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거는 600조 대한민국 예산 중에 150조를 물론 이제 생으로 플러스 150조가 아닙니다만 저 공약을 과연 어떤 재원 조달 방식으로 지킬 수 있을지 그건 한번 주목되는. 네, 이제 대선 후보들이 어떤 걸 지원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국민들은 그 재원이 얼마나 들고 이걸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김재원 최고위원께는 이재명 후보의 555 공약. 저는 이 555 그러니까 이명박 후보던가요? 747 이게 생각이 나던데 어떻습니까? 또 555는요. 또 안철수 후보가 또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미. 그리고 이제 보통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집권하고 나서 얼마지 않아서 언제까지 시행하겠다, 언제까지 달성하겠다라는 약속인데 이재명 후보는 뭐 내 임기 중에 안 될 가능성도 많다, 뭐 그런 내용이어서 사실은 그냥 캐치프레이즈 수준이지 공약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 예산을 확보해서 또 법제도를 어떻게 바꿔서 재임 중에 이런 결과를 내겠다라는 것이 공약인데 세계 5위권 경제, 그다음에 코스피 5천 이런 것은요 사실 저 대통령이 하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뭐 물론 작전주부터 투자하신 분이니까 증권을 뭐 어떻게 저 가격을 올리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코스피는 이미 세계 그 시장에 열려 있고 국제적인 저 투자 자본들이 전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대통령이 저 코스피 지수 올린다고 해서 뭐 올라가거나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처럼 경제에 간섭 좀 하지 말고 기업인들 못 살게 들들 볶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워낙 그 민주당 정권이 들어와서 반기업적인 그런 정책을 많이 폈는데 그것만 안 해도 훨씬 기업하기 좋아지고 해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은 사실 뭐 공약이라고 할 수가 없죠. 네,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 15년 전의 공약, 747 공약과 비교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왜? 747은 원래가 불가능한 공약이었고 자신이 얘기한 555 공약은 보다 실현이 가능하다. 물론 김재원 최고가 지적한 것처럼 임기 내에 꼭 이루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여러분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 기억하십니까? 경제 성장률 7%,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위권 경제 선진 대국 두 가지가 겹치죠. 세계 5위의 경제 대국, 국민소득 5만 달러. 이재명 후보 이 두 가지는 겹치고 하나는 코스피 지수 5천 달성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이 555 공약이 임기 내에 꼭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거든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재명 후보의 이 이야기, 이 555 공약이 바로 임기 안에 꼭 이루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의 추가 부연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임기 내에 도달할 수치 목표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지향할 충분히 도달할 수 있고 또 최단 기간에 도달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비전과 목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전혀 우리의 역량으로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는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 교육 혁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자, 이재명 후보의 추가 설명까지 들어보셨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이 555 공약은 내 공약을 베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이재명 후보 555 공약에 대한 평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555 공약을 11월 초에 발표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뭐 유사한 내용으로 그렇게 나중에 최근에 발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제 공약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계속 그렇게 큰 정당에서 아이디어도 못 내고 그렇게 베끼시면 곤란하지 않는가 국민들께서 그런 점 판단하실 거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전환을 이야기했지만은 이재명 후보의 공정성장은 코스피 5천, 5대 강국, 그리고 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MB식의 747 양적 성장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찾아볼 수조차 없고 원전사수와 주 120시간 같은 그런 퇴행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5대 초격차 기술은 녹색 혁신에 대한 비전이 없고 여전히 디지털 혁신에 머물러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이른바 모두 까기 이렇게
다른 후보들의 공약을 다 비판을 했고요. 안철수 후보의 555 공약 혹시 기억하십니까? 초격차 과학기술 5개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세계적 기업을 5개 이상 만든다. 그래서 세계 5대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 공교롭게 555가 겹쳐요. 555 공약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발표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내용으로 보면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세계 초일리 기업 5개 또 뭐 과학기술 5대 강국 뭐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소득 5만 불하고 특히 코스피 5천은 금융의 역할 또 자본시장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한 것이고요. 대투자 국가, 투자를 크게 해서 질 좋은 성장을 견인하고 산업 구조를 바꾸면서 이것이 모두의 성장으로 가기 위한 네. 성장의 선순환. 이게 이제 이제노믹스, 이재명 오늘 신경제의 주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와의 그것은 내용으로나 뭐 양적 질적으로나 완전히 다른 거고 5라고 이재명의 5 신경제. 예를 들어서 MB의 747 경제공약처럼 이재명의 5 신경제라는 그런 제목을 썼으면 공교롭게 왜 5를 썼냐라고 그조차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그렇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5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자면 사실 소득 아까 김재원 최고께서 임기 내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걸 무슨 공약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는데요. 사실 소득 5만 불만 놓고 보더라도 구매력 기준으로 하면은 임기 내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G5라는 것이 세계 5대 강국이라는 게 G5라는 용어를 안 쓴 게 문화라든가 경제력, 군사력 이런 등등을 전부 포함해서 세계 5대 강국이라는 그것도 이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한 거고요. 코스피 5천은 이재명 후보가 끊임없이 이제 강조를 했던 금융과 자본시장의 역할, 그를 위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자와 같은 강력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우리 주식시장이 폄훼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제 투명성이라고 보고 그런 것을 이제 뒷받침하는 내용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안철수 후보의 그것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얘기다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 정당이 마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정당 같지만은 또 정당을 자세히 연구하고 있는 또 전문가들은 그런 평가를 해요. 사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보수 정당이다. 우리나라 현재 제도권 정당에서 좀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은 정의당이 거의 유일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공약도 유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뭐 특히 이제 나중에 되면 공약이 비슷해져서 결국은 북한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 또는 뭐 주한미군의 지위를 어떻게 보느냐 뭐 그런 안보적인 측면과 몇몇 조금 다른 입장 외에는 경제 분야는 특히 경제나 복지 분야는 특히 비슷해져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민주당이 전부 우리 당의 공약을 뺏기는 것 같은데 또 좀 지나보면 민주당이 우리 보고 또 뭐 공약을 뺏겼다고 공격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 이제 그만큼 국민의 관심사에 부응하다가 보면 그런 부분은 좀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공약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경쟁을 하는 것이 선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긴 하지만 주로 이제 이재명 후보는 뭐 좀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든가 또는 과거에 했던 말과 전혀 다른 말 바꾸기 또는 뭐 속임수 이런 공약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죠. 예. 뭐 더 보태실 말씀 없는 거예요? 뭐 그냥 그렇습니다. 예. 그냥 같은 얘기신데요. 예. 뭐 윤석열 후보는 사실 뭐 이 공약이라고 또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보면 오늘 그 이재명 신경제 같은 경우는 조금 한번 정독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국민의힘하고 경제 정책의 큰 틀에서
사실 유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과거로 따지면은 이제 정경유착, 또 대기업 중심의 수출 중심의 경제, 소위 말해서 낙수 효과에 기대는 거, 그러니까 법인세 MB 때 감면해주고 뭐 이런 거 양극화 심화시키고,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정책은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좀 다른 각도에서 경제 정책을 보고 있다. 이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경제 문제, 복지 문제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국민들에게 밝혔습니다. 이 공약과 구상들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면밀하게 좀 검증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는 현재의 대선 정국을 규정하는 이런 단어를 한번 하나씩 던지면서 현재 대선 정국의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큰 쟁점은 아닙니다만 어제로 정리가 되는 듯 하더니 신세계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으로까지 확산하고 있어서 이 문제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다룰 문제들 여러분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보시면서 나는 이게 궁금하다. 그러면 SBS 텔레비전뿐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도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거든요. 유튜브 댓글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중에 일부를 저희가 취합을 해서 주영진의 소통 창구 주소창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답변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물론 오늘 출연한 두 분께 여러분의 질문을 던져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문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멸공. 신세계 정영진 부회장이 자신의 SNS에 먼저 올렸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수준이 꼭 윤석열 같다 이렇게 비판을 하자 정영진 부회장이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는 뜻의 리스펙트 이렇게 하면서 이 멸공 논란이 확산이 됐고 공교롭게 윤석열 후보가 장을 보면서 멸치와 콩을 샀다. 그러니까 또 이게 멸공 이렇게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래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에게 이 멸공 논란에 대해서 윤 후보 정말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겁니까? 라고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던졌거든요. 윤석열 후보의 답변 한번 들어볼까요? 해시태그라든가 이런 거 달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정치 컨설턴트도 아니고 저는 국민 전체를 향해서 그 정권 교체의 당위성과 또 새 정부를 출범시켰을 때 국민들께 할 수 있는 일을 충실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선거운동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 하면서 표현의 자유 말씀드린 거는 이 정부가, 이 정권이 추진하려고 했던 그 언론을 탄압하는 그 언론중재법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뉴미디어도 하나의 그 민간 언론으로서 그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런 언론중재법이라든가 이런 그 뉴미디어를 대하는 이런 정부의 이 태도들이 좀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멸공 논란 관련해서 자신이 직접 해시태그 샵하고 멸공이라고 쓴 적이 없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이 언론중재법은 순간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현장에서 기억을 못해서 기자들이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멸공 논란을 윤석열 후보는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런 시각을 밝혔는데 이준석 대표, 나경원 전 의원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해시태그 또 멸공 붙이면서 뭐 멸치와 콩나물, 멸치와 콩자반 이런 식사를 한다든가 그런 장을 본다든가 하는 사진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 전체적인 기류냐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더 이상 이게 커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영진 부회장이 또 글을 올렸다고 해요. 김재현 최고위원. 더 이상 멸공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멸공을 연상하게 하는 동그라미 이렇게 또 두 개의 글자로 오늘
썼다는 거예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하면서. 정영진 부회장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고집스럽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말이죠. 그게 뭐 나는 죽지 않겠다, 끝까지 남겠다도 했는데요. 나는 사실 사업가로 살겠다. 네. 네. 근데 이제 그 이야기죠. 정영진 부회장이 그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사업가로서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저 북한 이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미사일 쏘고 이러면서 늘 저 안보의 위협을 느끼고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사실 국제 금리에서 좀 더 그 금리를 높게 쳐서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특히 뭐 북한이 도발이 될 때는 예를 들어 투자금이 빠져나간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다. 네. 그런 입장에서 그 멸공이라고 썼는데 그걸 가지고 또 윤석열 같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문제를 삼아서 이 문제가 사실 논란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정영진 부회장이 지난해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이렇게 뭐 자기 그 개인적인 취향을 드러낸 것 뿐인데 그걸 가지고 정치인들이 끌어들여서 오늘날 문제가 되었고, 윤석열 후보야 뭐 선거에 나온 분이 또 자기를 어필하기 위해서 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멸공이라고 했다고 해서 이제 민주당 분들은 뭐 자기 아버지 욕한 것보다도 훨씬 더 심하게 달려들어서 막 경기를 일으키고, 북한 문제가 나오기만 하면 뭐 쌍으로 나타났어요. 뭐 공격을 하고 무슨 뭐 이념 공세네 어쩌고 하면서 문제를 삼으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었죠. 아니면 뭐 누가 그렇게 이 문제를 그렇게 문제를 삼을 일인가 싶어요. 거기다가 또 정영진 부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몇 개 사업체에 대해서 불매운동 한답시고 과거에 일본한테 불매운동했던 무슨 네. 그까지 올려가지고 이런 유치찬란한 이야기를 벌이니까. 누가 버리는 걸까요? 민주당 의원이요. 민주당 의원이 하는 겁니까? 예, 민주당 의원이 예? 또 누가 그걸 했어요? 가지고 올려가지고 민주당 의원이 아니고요. 뭐 하여튼 한번 보시면 아십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김재원 의원님은 대충 얘기하고 책임을 안 져요. 아이 그게 아니고 보여드릴게요. 민주당 의원 누구예요? 그래서 예. 그거는 좀 저도 이따가 봤거든요. 확인해서 그래서 얘기하시죠. 노 그렇게 재팬한 무책임하게 걸 말씀하시면 가지고 안 되고요. 뭐 보이콧 정영진 해서 지금 뭐 올려놨잖아요. 또 그래서 민주당 의원이 올린 게 아니고요. 일반 어쨌든 국민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어쨌든 네? 거기에 뭐 불매운동까지 시작을 했잖아요. 한두 그러니까 분이. 취소하셔야죠. 왜 뭘 민주당 취소를 해요? 의원이라고 맞는데. 그렇게 매도를 하세요? 민주당 의원이 허위잖아요. 불매운동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문제가 정치인들이 달려들어서 그냥 뭐 넘어가도 될 만한 일을 정치권으로 끌고 오고, 자기네 편이 아니다 싶으면 그냥 마구 달려들어서 몽둥이질을 하고 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인데, 그것을 가지고 무슨 뭐 일배놀이니 어쩌고 저쩌고 막 큰 소리를 내고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거죠. 예. 정영진 부회장의 인스타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가, 여러분 이게 화면이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전에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로고가 있네요. 혹시 주민비가 안 돼 있으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노라고 돼 있어요. N자는 검은색 글씨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붉은색 일본 일장기 깃발 같은 게 있고 말이죠. 여기에 보이콧 정영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보이콧 정영진. 그래서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영진 부회장이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라고 약간 냉소적으로 여기에다가 글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이 아마 발언하신 것 중에 민주당 의원이 이걸 만들었다. 만든 건 아니고요. 그렇죠. 민주당 누군가 이제 의원들이 일반인들 사이에서 불매운동을 이런 것들이 전 본 게 이것도 받고 스타벅스 가지 말자고 스타벅스에다 출입금지 표시한 게 SNS에 많이 돌고 있거든요. 바로 이러한 불매 운동에 대해서 과연 이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멸공 논란이 또 신세계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나? 이게 정영진 부회장의 개인적인 소신이 정치적으로 소비가 되고 있고, 정영진 부회장은 이런 논란의 와중 속에서 또 자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고수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영진 부회장의 소위 말해서 멸공 관련된 SNS 글이나 이것은 그 자체로는 또 그냥 또 뭐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선 후보가 이 오해할 만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대선 후보 일정 아닙니까? 우연히 찍힌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건 이견이 있어요. 윤석열 후보의 소위 말해서 장 보면서 멸콩 인증샷 올렸던 거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희룡 후보나 이준석 대표나 또 누굽니까 이용호 의원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이걸 갖고 비난하고 제시를 하는 거는 철진한 색깔론 얘기하는 거고요. 정영진 부회장 문제를 정치권으로 갖고 와서 지금 논란을 일으킨 무책임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적이고 이것은 국민의힘 내에서 그러면은 단일한 입장입니까? 이 윤석열 후보의 이 일정과 소위 말해서 달파 멸공이라는 장보기 SNS 글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견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왜 민주당한테 다 갖다가 그게 무슨 덮어씌워? 이견입니까? 이 문제는요. 그냥 보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일배놀이니 얼마나 많이 달려들어서 지금 그 문제를 삼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가 된 것이지. 아니 대선 후보가 조국 장관의 그 비난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의사표시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정말 달파 멸공이 됐든 아니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걸 가지고 챌린지를 안 그걸 해요? 가지고 계속하지. 아니 그거는 다 개인의 취향이지 왜 또 하라고 하세요? 이준석 당대표는 왜 그것을 많이 아니 그건 다 우리 당에 지금 이준석 대표와 또 다 의견이 다른 분도 많고 이준석 대표 자체가 원희룡 의견이 정책위원장은 다른 분이고. 왜 또 그걸 아니 그걸 왜 공격을 하세요? 그거에 다 의견 다른 거는 당연하고 저도 안 그런 해요. 정도로 그러나 저는 무슨 이야기냐면 야당 민주당 내에서도 의원들은 이런 이거는- 문제가 나오면요 미친 듯이 그냥 막 나와서 공격만 하잖아요. 왜 이러시냐 말이에요. 그냥 개인적으로 하면 되죠. 자, 이 부분을 말이죠. 자, 잠시만요. 제가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할게요. 예. 저 최재성 수석께도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 텐데. 자, 정리를 한번 해보죠. 정영진 부회장이 자신의 소신을 SNS 통해서 밝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앞으로는 멸공 표현 쓰지 않겠습니다고 하면서 바로 직전에 올린 글을 보면 사업하면서 이른바 북한 디스카운트 여러분 당해봤느냐. 북한이 미사일 쏘면 내 기업이 흔들리고 주식이 떨어지고 다 투자도 다 빠져나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영진 부회장은 개인의 소신을 밝혔는데 이게 공교롭게 윤석열 후보가 장을 보면서 멸치와 콩나물을 샀다. 이게 앞글자를 따면 멸콩이 된다. 그래서 멸공을 정영진 부회장의 멸공에 윤석열 후보도 편승을 한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비난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올라온 글을 보면 말이죠. 자, 누군가가 지금 불매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누군가가 불매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김재원 최고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당의 선거 대책위원회 무슨 특보를 맡고 있는 사람들, 선대의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도 앞으로 스타벅스 커피는 안 마시겠다, 안 사겠다, 신세계 제품은 이렇게 동참을 하겠다는 거를 또 자신의 SNS에 그 글을 올리면서 공유하면서 자신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멸공 논란이 이제 한꺼번에 대선 전국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윤석열 후보가. 그래서 당사자는 아니라고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안 했어요. 해시태그를 달 줄 모르는지 단 적이 없다. 안 달았는지 모르지만 단 적이 없다로 애둘러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나경원 후보라든가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전 의원이라든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 예, 감사원장 또 부대변인, 수석 부대변인 전부 다 올렸잖아요. 이것은 선대위에서 후보자 일정으로 하고 후속 작업까지 디자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란이 되게 만든 도화선이 윤석열 후보의 그 인증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좀 무책임하다. 또 말씀드렸지만 이건 철진한 색깔론이거든요. 야당 내에서도 이것을 중단시키는 것을 대표가 권고할 정도로 이견이 있는 사안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윤석열 후보가 했으니까 하나는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이렇게 그냥 주장하는 방식도 있고 하나는 야, 멸공이 뭐가 문제냐 이런 건데요. 야당도 뚜렷하게 정리된 입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매모호하게 가는 건데요. 저는 정영진 부회장의 문제는 정치권으로 인입하기 이전의 문제고 이것을 대선 후보가 그렇게 인증하고 후보의 일정으로 이것을 잡아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저는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집토끼를 다시 결집시키기 위한 전략 아니면은 정상적으로는 이거는 후보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최재성 수석 얘기는 윤석열 후보가 장을 보면서 멸치와 콩나물 이런 걸 산 거, 그리고 해시태그 달면서 멸치, 콩나물 이렇게 한 건 의도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건 뭐 저뿐만이 예. 아니고 의도적이죠. 왜냐하면 후보가 그냥 멸치 콩나물 사는 거를 하고 그냥 산 거를 일정으로 한 게 아니고 네. 달파 멸콩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정치인들도 그것을 따라서 릴레이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한 세트로 제기됐기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고 그 보면 다 따라한 걸로 정영진 부회장이 그것을 갖고 온 걸로 인식을 하는 거고요. 조금 더 들어가면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이완된 지지율을 다시 이렇게 추스르기 위한 하나의 전략인데 이것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확장적 전략은 아니고 조금 이 축소지향적인 전략인데 그만큼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절박했고 저는 그 효과를 일정 정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전제한다면 이 단일화 결집을 전제로 한 포석이 아니면은 네. 이해가 안 되는 일정이죠. 자, 최재성 전 수석은 이건 윤석열 후보 측 또 국민의힘 측의 계산된 접근이었다. 멸공 논란을 확산시키려는, 집토끼를 지키려는. 최재성 최고위원,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는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잘 알고 있을 텐데 말이죠. 정말로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예? 이제 그 뭐 후보가 약간 뭐 코믹하게 조금 반응한 것 아닌가 정도 생각했어요. 뭐 저 조국 전 장관이 윤석열스럽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니까 그에 대해서 윤석열스러운 걸 한번 그저 보여준 정도 그 정도였고 그 무렵에 우리 당에서 이제 공약도 조금 그 59초짜리로 만들기도 하고 또 몇 가지 저 새로운 시도를 좀 하고 AI 윤석열도 출발시키고 뭐 이런 과정에서 나온 정도였는데 아니 보니까 저 최재성 전 수석께서 저렇게 크게 반응을 하시니까 상당히 고맙네요. 뭐 잠깐 했는데 이렇게 큰 파장이 있고 저렇게 심오한 저 뜻이 있었다고 평가를 해주시니까 얼마나 이 좋은 거죠. 저 선거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주시니 후보께서는 잠시 그 뭐 장보기 겸해서 아마 뭐 그런 재밌는 시도를 한 것 같은데 그렇게 겁이 나신 저 시도였는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니 뭐 멸공이라고 했든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거며 뭐 달파 멸공을 했든 뭐 문파 멸공을 했든 저는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보다 100배 더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인데 아니 그 민주당에서 막 퍼붓는 이야기를 보면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아니 많잖아요. 뭐 당장에 뭐 무슨 일배놀이입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막 퍼붓는데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도 저게 정용진 저 부회장이 이제 북한 문제 때문에 사업하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나라의 안전도 위협을 받고 하니까 내 스스로 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하고 상당히 그 실감나게 글 쓴 것을 보고 아 저도 공감을 많이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뭔가 두려움이 있는 것인지 완전히 온 당이 이제 당 대표부터 시작해서요 전직 원내대표부터 심지어 뭐 대변인까지 나타나서 이렇게 이것을 제압하려고 달려드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좀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아 그게 그렇게 좀 효과가 있는 모양이죠. 자, 그러면 김재원 최고위원 어땠어요? 뭐 알겠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신 건 이해가 됐는데 이제 많은 분들의 특히 중도층이나 이런 분들의 또 반응이 이제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멸공이라는 단어는 이제 거의 사어처럼 우리 사회에서 일종의 그렇죠. 효력을 잃은 말인데 왜 이 논란에 국민의힘이 마치 올라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느냐. 아니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진짜 멸공이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이게 북한 문제라고 하면 뭐 그냥 제가 봤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과도하게 마치 뭐 경기 일으키듯이 나타나서 막 공격을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보다 하면 될 일을. 그렇지 않습니까? 멸공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봤더니 잠시만요. 제가 봤더니 정용진 부회장의 그 멸공 얘기를 자기가 쓴 거 길게 글로 썼는데 13,000명이 좋아요를 눌렀고 댓글이 상당히 많이 달렸었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의 인스타 보니까는 10,000명 조금 넘게 좋아요를 눌렀고 댓글이 1,650개 정도 달렸어요. 상당히 많은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런데 어쨌든 멸공이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기에는 다 좋은데 국민의힘 전체적인 기류는 그런 게 아니다. 다만 왜 표현의 자유, 정용진 부회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 정용진 부회장의 표현의 자유고 뭐 윤석열 후보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그렇게 해시태그 달고 올린 것도 표현의 자유인데 왜 이걸 갖고 문제 삼느냐. 또 이렇게 국민의힘 쪽에서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용진 부회장의 경우에 저런 이제 SNS 글이나 멸공 주장에 대해서 공당에서 혹은 정부에서 문제를 삼거나 비판한 적은 없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가져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아 이거 안 된다. 이거 구시대 색깔론이다. 이런 파장을 염려를 해서 중단 권고도 하고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반응은 야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멸공이라는 것을 가져와서 대통령 후보, 야당 대통령 후보가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지. 네. 대통령 후보도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공인으로서 또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으로서 최소한 색깔론으로 이 선거를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얘기를 한 거지. 더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철진한 색깔론의 전형이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죠. 이 표현 자체를 윤석열 후보가 해서는 안 되고 법적 책임을 져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김재원 최고께서는 자꾸 민주당이 왜 이렇게 벌떼같이 일어나냐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이건 일관되게 그럼 계속 하세요. 못 하잖아요. 아니 우리는 벌써 끝난 일을 계속 공격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준석 대표가 오늘 가만히 계셔도 얘기했어요. 되는데 끝난 일이에요. 가만히 계셔도 되는데 무슨 그 정용진 부회장 업체에 뭐 그 불매운동까지 올라타가지고 이야기하고 예? 지금 그걸 민주당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올라탔다고 표현했어요. 아니 그 당의 대변인도 하고 있어요. 그 당의 대변인 민주당의 의원이라고 대변인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적어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마찬가지로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한 기업에 우리 기업의 불매운동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한다는 거는 그거는 뭐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있을 수가 없죠. 아니 근데 거기 알아보세요. 네. 그 지금 글 올리고 하는 저 분들이 민주당 관계자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선대위 대변인까지. 대변인이면요. 대변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후보를 대신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딴 분도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표현의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당돼요, 그거는? 대변인은 자기 저는 대변인은 대신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변인을 하면 안 되죠. 자기 개인 의견을 이야기하면 안 되죠. 대변인 이야기하면 이게 다 이재명 후보의 뜻이구나라고 알아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 당은 관여하지 않았다.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되죠. 거기는 뭐 선대위 관계자들 또 하나는요. 제 이야기는 십수명이 사퇴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 이야기는요. 딴 게 아니고 민주당이 굳이 이 문제를 이렇게 키우는 이유가 선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또 북한 문제니까 생리적으로 북한 문제가 나오면 막 일단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거든요. 그냥 뭐 유불리와 관계없이 평소 하던 대로 하는 문제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아무도 이 문제 가지고 그저 웃고 넘어가거나 좀 재밌다 내지는 뭐 그렇게 하고 넘어갔을 건데 지금 뭐 윤석열 후보를 그렇게 공격할 일도 아니고 또 이걸 가지고 무슨 색깔론이니 얼토당토한 걸로 덮어씌우고 또 일배놀이니 또 더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또 참여하는 그런 형식으로 불매운동하고 또는 뭐 어제 보니까 무슨 그 신세계의 주가가 빠졌다 이래서 오너리스크다. 예, 오너리스크다. 이런 것을 정치인들이 막 떠들어요. 아니, 그것은 민간 기업에서 책임질 일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는 일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선거에서도 영향이 있다고 보고
하는 측면도 있을 거고 민주당 의원들은 하여튼 과도하게 북한 문제만 나오면 정말 자기 아버지 욕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심하게 달려들어서 막 보복하고 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이번에도 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저기 우선은요 정성호 이번에는 좀 짧게 말씀해 예, 주십시오. 정성호 의원, 아니 길게 얘기하죠. 예. 정성호 의원의 경우에 최재성 수석의 말에 대해서 반박한 성격이었으니까 한 번 더 말씀 하실 이제 기회를 국회의원인 드리겠습니다. 정성호 의원의 경우에는 불매임 운동 온당치 않다. 우리가 정성호 의원 그 실제로 준비가 돼 있어요. 예, 주식이 빠지면 개미들이 손해가 본다. 이게 나는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국회의원들의 모습이라고 보고요. 소비자나 일반 지지자들은 별일 다 할 수 있고요. 북한 문제는 기니까 북한 문제를 민주당이 그렇게 경기 일으키고 벌떼처럼 일어선다고 하는 것도 색깔론이에요. 사실과 다르거든요. 맨날 그렇잖아요. 예, 남북 문제에 무책임했고 항상 도발이 일어나도 손 놓고 당했던 그런 과거 국민의힘 정부하고 도발 자체가 무력 충돌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던 과거 우리 정부 또 문재인 정부하고 그 차별성을 또 여기서 논하면 또 길어지는데요. 지금 그렇게 민주당이 마치 친북처럼 얘기하는 것도 색깔론입니다. 지금 도발이 없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오늘 아침에도 미사일 쐈어요. 무력 충돌적 무력 도발. 충돌. 예를 그건 들어서 이쪽에서 가만히 있는데 연평도에서의 도발이라든가 천안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공교롭게도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요. 적어도 연평해 정도 민주당의 승리로 끝났죠. 또 일부는 또 북한의 사과를 받은 적도 있고요.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예 무력 충돌이 없었어요. 산발적 도발도 없었고요. 국지적 도발도 없었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북한에서 아주 복잡한 방정식인 핵을 고도화시키기 위한 핵을 종결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실험들이 비충돌 형태로 일어났었던 거고요. 그거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무력 충돌이 없었고 무력 도발이 없었던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북한 문제면은 경기 일으키고 벌떼처럼 달려든다는 것도 색깔론이고요. 이제는 그런 거 안 먹혀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영진의 소통 창구 주소창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어떤 질문 주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에 주돌, 시돌이라고 하시는 분이네요. 아이디가. 반미는 괜찮고 멸공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돌주돌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그리고 주돌주돌인가요? 이게 제가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주돌주돌. 그다음에 이기혁이라는 아이디. 멸공을 표현의 자유라고 퉁칠 수 있습니까? 간지의 제왕님, 올해 미국 금리 인상이 최소 3회인데 코스피 5천이 가능할까요? NAN님, 100만 원으로 인구 감소가 해결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이 멸공 논란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자, 멸공을 표현의 자유라고 퉁칠 수 있습니까? 너무 시대착오적인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근데 윤석열 후보가 멸공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벤트를 하나 한 것뿐이에요. 그것을 무슨 멸공이라고 했다고 해서 색깔론이라고 하고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일베놀이니 뭐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것뿐이죠. 알겠습니다. 그런 공격 자체가 부당하다는 거죠. 예. 미국이 금리 인상 세 차례나 했는데 과연 코스피 5천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주셨어요. 우선은 이 한국 주식시장이 소위 말해서 저평가되는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투명성이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불법적 M&A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평가의 원인인데 이것을 바로 잡으면 바로 1000포인트 정도는 회복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 이제 이재명 후보의 생각이고요. 또 많은 분들도 저평가의 원인을 개선을 하면 예. 사실 금리나 이런 상황들은 뭐 항상 고정적인 게 아니니까 경제 상황들은 항상 유동적이고 가변적인데요. 그 속에서도 이 저평가된 문제만 개선을 해도 되지 않겠나? 플러스
더 주식시장을 가치 있게 가기 위한 신산업의 투자라든가 뭐 이런 것을 아울러 제시를 하면서 5,000포인트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그리고 아마 잠시만요. 예. 이제 이거는 따로 대답을 좀 들어보고요. 반미는 괜찮고 멸공은 안 되는 이유. 아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좀 미국과 또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이 등거리 외교를 하려고 하는 경향에 대해서 특히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때문에 반일 이게 또 우리 문재인 정부 때 큰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괜찮고 멸공은 안 되는 이유는 자, 그래서 참 안타깝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미를 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하여튼 미국과 이 G2 경쟁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이 현실적인 위협 세력이면서 또 이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 그 반대편에 북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다 책임 있게 보다 정교하게 또 풀어내야 될 숙제가 있는데 이걸 단선적으로 딱 잘라서 중국 안 된다. 북한은 무조건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그 손실은 우리한테 오고 무책임한 그거는 이 행동이 되고 정책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정책은 의외로 그런 점에서 복잡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동맹이라든가 이것을 전제하지 않고는 아무 정책도 펼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반미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을 항상 그렇게 오도시키고 그렇게 폄훼하는 것을 일부 받아들인 분들의 그런 단정적인 용어지 반미를 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또 멸공은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베트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정영진 부회장이야 처음에 그냥 멸공했다가 이 시진핑 사진 올리고 했다가 나중에 해명을 북한이라고 이제 의미 있게 북한이라고 암시를 했거든요. 그러나 정치권에서 이 멸공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저는 중국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북한도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 있게 고민하고 하는 지도자라면 멸공이라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과 함께 가야 됩니까? 아니 그건 어차피 국가의 형태가 다르고 멸공 반공의 시대는 지났고 지났습니다. 승공도 이미 뭐 이뤄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승공도 말이죠. 아니 예를 들어서 베트남하고는 적대적인 관계로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아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이나 아닙니까? 이렇게 사회주의 국가들,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가들과의 또 외교 문제도 있는 것이고 경제협력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멸공이냐 반공이냐 승공이냐 아니면 뭐냐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는 지적입니다. 그렇게 단선적으로 두 글자로 압축해서 외교적 관계나 국가 대 국가의 관계, 한반도 상황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알겠습니다. 자, 요 질문 드릴게요. 아이들을 낳으면은 매달 100만 원씩 1년 동안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나아질까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일단 해보자는 거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프랑스 같은 데도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아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저출산이라서요. 근데 최근에 보면 프랑스에 이제 육아수당, 아동수당 또는 이번에 말한 부모 수당처럼 이런 수당을 많이 지급함으로써 결국은 지금 출산율이 엄청 높아졌거든요. 예. 우리는 사실 출산 정책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썼는데 출산율은 전 세계 최하위로 떨어졌거든요. 이러다가는 멸종될 거라는 이야기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집중해서 제대로 예산을 투입하자. 지금까지 출산율 올리기 위한 정책으로 해서 그냥 홍보 별 일을 다 했는데 그런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마 밝혀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중하기 위해서 부모 수당을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한번 해볼 만한 충분한 공약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멸공 논란은 국민의힘 쪽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이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일종의 재미 아니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까 이야기하면서 자꾸 이상한 이야기 하시던데 우리 중국 공산당하고요 우리 당이
저 자매 결연을 맺어서 우리 당과 저 중국 공산당이 우당이 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예. 그리고 베트남 공산당과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마치 뭐 우리가 저 중국 공산당이나 베트남 공산당을 적대시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큰 착각이고, 다만 북한이 적성 국가인 건 맞죠.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 주적이죠. 그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자꾸 저렇게 뭐 베트남하고 중국까지 끌어들이는데, 그것은 저 외교 문제 일어나니까 하지 마세요 이제. 예. 멸공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쨌든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본 예. 건데 뭘.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의 이 멸공 논란에 대한 토론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아마 이번 대선의 승부를 가를 변수 중에 핵심 변수다.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가 될 겁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윤석열 후보에게도 오늘도 질문이 갔어요. 윤석열 후보가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권 뭐 이런 이 단일화 통합 문제는 지금 한참 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유권자인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고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골든크로스 시기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함께 그 경선을 했던 그 분들하고 그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대단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함께 선거운동하고 있는 상대 후보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의 어제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발언. 단일화 얘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어제 안철수 후보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일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후보님, 그러면 단일화를 아예 완강하게 안 하실 건지 아니면은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두시는 건지 조금 궁금합니다. 같은 질문을 계속 하시니까 참 앵무새처럼 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어제 안철수 후보의 답변 들어보셨는데요. 오늘도 같은 질문이 또 반복됐습니다.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에서도 똑같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대선에서의 단일화 원칙 그리고 조건은 무엇입니까? 저는 단일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유가 제가 대통령이 되고 정권 교체를 하겠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서 단일화 없이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어떻게 들으셨어요? 안철수 후보의 답변? 뭐 저는 안철수 후보의 실제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지금 상당히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더욱이 네. 이 자신의 주장에 힘을 받아가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당도 지금 단일화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검토를 한다든가 또는 단일화에 대해서 보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없고요. 우리 당 역시 지금 윤석열 후보가 독자적으로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고 또 대선에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좀 갖춰가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단일화를 특별히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단일화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단일화를 하라는 국민적인 요구가 높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네. 저희들은 단일화하지 않고도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번 대선에서 이겨나갈 각오로 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분 참 답답하네요. 같은 질문을 계속하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기자들은 매일 질문합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단일화 할 거라고 기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기자 정치부 데스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두 후보는 서로 단일화 얘기는 지금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당에서 보기에는 저게 곧 단일화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산기는 이미 두들겼고 네. 사실은 오래되고 익숙한 어디서
완전히 좀 일종의 이제 낡은 목소리를 두 후보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국민들이 알고 있죠. 우선은 윤석열 후보는 떨어진 지지율을 선결집 다시 끌어올리지 않고는 단일화의 단자 얘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손실이 난다는 거. 이거는 뭐 삼척동자도 온 국민이 정치학 박사라는 대한민국에서 삼척동자도 알만한 일이고요. 예. 그래서 아마 선결집의 필요성 때문에 단일화 없다.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왜 단일화를 미뤄요? 자기들 문제를. 국민들이 판단할 일이다. 이렇게 또 아마 단일화 역사상 국민들이 판단할 일이라고 미룬 것도 아마 처음일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또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3등하는 후보고 양강구도에 어떻게 보면은 좀 처져 있던 그런 후보들이 단일화 국면에 이제 물을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또 다른 단일화 얘기해가지고 물 빠질까 봐 그래서 단일화 안 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어느 기자 질문에 그래서 끝까지 완주할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단호하지가 않잖아요. 예? 아니 단호하던데요. 그래서 계산기는 돌아갔고 지금은 단일화 협상을 하기 전에 단일화 얘기를 꺼내는 것이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다 손해이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수법처럼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선결집 후 협상으로 윤석열 후보가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단일화 문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이건 잘 알려진 사실인데 단일화 문제에 대한 이준석 대표 생각도 한번 들어볼까요? 단일화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없다 이전에 모든 정당은 당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자강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 후보의 경쟁력을 상승시키고 그리고 또 선거에서 승리 거둘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이 제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앞으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군요. 근데 이제 어제 네. 오늘부터 네. 이미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여론조사도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제 복원력을 다시 되찾고 처음에 그 윤석열 후보 본연의 모습으로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회복해 간다면 자꾸 단일화 문제는 아주 부수적인 문제로 비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윤석열 후보가 이제 그동안에 좀 당내 여러 가지 문제점, 적정분열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직접 그 후보의 진면목을 보여주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선거에서 국민께 다가가는 모습 그리고 국민들의 신뢰를 제대로 얻는 과정만 있다면 단일화라는 이슈도 점차 그 한켠에서 물러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단일화 문제는 두 후보는 모두 아니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 특히 여당에서는 단일화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 시기가 그렇게 오래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설 연휴 직후에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기 전에는 아마 단일화 관련한 논의 만약에 하겠다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은 단일화가 될지 안 될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후보와 관련한 이야기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토론. 윤석열 후보가 안 하겠다고 하다가 1대1 토론 안 하겠다고 하다가 확정적 중범죄자 후보하고는 안 하겠다고 했다가 태도를 바꿔서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 토론은 언제나 되는 건지 지금으로서는 기약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에게 이 토론이 성사되지 않고 있는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말이죠. 자,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와서 또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와의 화해 또 이런 것들을 다 거치고 나서 토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떻게 얘기했는지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한번 두 후보가 같이 나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은 해보는데 저는 100% 찬성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연락드리면 참석하시겠습니까? 언제나 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상대 후보의 그 대장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
개인 신상과 관련된 의혹들과 관련해서 국민들 앞에서 검증하는데 3회의 법정 토론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효과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캠프의 그 실무진들에게 토론에 대한 법정 토론 이외의 토론에 대한 그 협의에 착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이 토론 문제가 말이죠. 두 분도 좀 냉정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 특검하고 거의 똑같이 진행되고 있어요. 윤석열 후보가 다시 토론하겠다고 태도를 바꿨더니 이재명 후보 측에서 환영했다가 그런데 너무 서두르지 말자. 이게 맞아요. 하나하나 좀 거쳐야 된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서는 민주당이 뭐 KBS가 한번 하겠다고 해서 다 오세요 해서 우리는 갔는데 윤석열 후보 측은 안 왔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서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토론 하나 성사되기 위해서는 모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동의해야 한다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다가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과연 되겠느냐? 아니 후보가 결정하면 되는 거고요.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 아닙니까? 후보가 결정하면 되는고요. 그다음에 실무협의 이런 거요. 양당 간에 필요 없죠. 왜냐하면 정당 간의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객관적인 언론이나 이런 데서 초청을 하면 응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실무협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복잡한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로 할 의향이 있다면은 그냥 언론사나 방송사에서 제기하는 토론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실무협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정당 간에 뭐 이것을 뭐 네. 입법 처리하듯이 할 필요는 없고요. 참고로 뭐 이재명 후보는 뭐 토론을 거부하거나 노크를 하등의 이유는 없습니다. 김재원 최고생각은요? 지금 오늘 뭐 KBS 문제는 어차피 토론을 하게 돼 있어요. 다만 실무진이 통보를 못 받아서 못 갔다는 것 뿐이고 그건 곧바로 이제 1대1입니까? 네 후보가 다 오는 겁니까? 그건 선관위 토론이기 때문에 네 후보가 다 오는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처음에 뭐 대장동 주제로 토론을 하면 언제든지 하겠다 그랬다가 뭐 대장동뿐만 아니고 모든 뭐 주제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횟수 제한 없이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토론하자고 하니까 지금은 뭐 이재명 후보 측에서 꽁무니를 빼고 지금 뭐 그러는 중이죠. 심지어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는 대장동 토론하자니까 아예 나타나지도 않는다. 그렇게 또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저는 제가 토론을 가지고 협상에 나서 본 적이 없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께서 아마 그러는지 아니면 민주당 선대위가 그러는지는 몰라도 겉으로는 토론하자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토론을 하자고 하면 꽁무니를 빼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켜본 분들이 알 겁니다. 저렇게 말씀하시기도 힘들 텐데. 진짜 거짓말만 하시니까 윤석열 후보 아무거나 다 그냥 늘 말 바꾸고 할 수 있는 거 조건 없는 토론을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 기준과 원칙을 가지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